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저녁 역전의 용사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도 준비한 것이지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 제대로 된 방송 준비했구나라는 판단 드실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전의 용사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치시니까 참 좋습니다. 예. 자, 김종욱 정치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보도 전문 기자, 취재 전문 기자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국회 운영이 그리고 정말로 펄펄 날아다니는 국회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부성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은 윤석열 구속이 자, 체포영장이 시간이 만료됐지만 다시 체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대로 된 체포가 시도되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구속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박사님. 자, 이제 이대로 가면은 한 3, 4일 안에 체포가 되고 인신 구금이 됩니다. 근데 저 그런 말씀을 쉽게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강한 상황인데 강한 만큼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쉽게 야 이제 법원에서 분명히 다시 영장이 나올 거고 나오면 저번에 실수했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서 잡아올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상식적인 평론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답답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경찰이 좀 매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실패 때문에 뭐 막말로 쪽팔리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다라는 상황이고 경찰의 유신이 죽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체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경찰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제 앞에 내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공화국이 공권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면 부석이 의원 보시기에 이제 영장 재청구됐고 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발부가 된다고 보면 체포 바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뭐 늘 얘기하다시피 이제 경호처죠. 경호처에 이제 변수는 있는 거예요. 변수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경호처 얘기를 들어보면 12월 3일 계엄과 똑같이 군이 움직일 거다. 즉 말하자면 경호처도 군같이 움직일 거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제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총기 소지부터 공포탄, 발포 이런 것들이 지금 경호처 제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경호처는 일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대다수 경호처 요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레 겁을 먹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지레 겁을 먹었거든요. 공수처가. 그리고 공수처가 경험이 없어요. 사실. 부패 수사만 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뭐 경험도 없고 그리고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강력하게 나갔으면 모세의 기적같이 열립니다. 자연스럽게 열리는 건데 그 판단 미스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호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장관 대행까지 지금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다. 자, 경호처 이제 저항 문제는 좀 이따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공수처장이 겁먹은 거 맞죠, 김갑수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고 짜고 치는 곳으로?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왜 공수처가 지금 못했으며 경찰이 다시 바통을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물론 공조수사본부 안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를 해내겠죠. 그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영장 재청구하는데 그게 또 제대로 받아들여지냐도 서부터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된다는 확신 없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의 저 이상한 행동 이건 최상목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힘의 향배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만 그냥 거의 주판을 계속 튀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모면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롭지? 이거 단 한 가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수처가 인원이 적다, 경험이 없다,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다, 이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게 거기서 실제 행동하는 집행은 경찰들이 가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렇다면 의지와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신념 같은 게 작용했다면 어떻게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처음 닥친 일도 다 해결한 게 그런 데서 출발하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장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최상목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하자면 경호처는 경호처장하고 차장은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와 유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해서 그 밑에 예하 부대원들이야 뭐 입장이 다르겠지만 거기는 죽기 살기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국힘당 의원 30몇 명 간 거 본다 하더라도 아 이제 잘하면 되살아날 수도 있겠네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경찰하고 경호처 쪽 이제 취재를 가장 많이 하시는 이상우 기자가 봤을 때 일단 경찰로 공이 이제 넘어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다시 재파로 들어가는데 경호처가 막았으면 아예 불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는 거는 집행이 이번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집행이 성공한다. 왜냐하면 제가 공수처를 본의 아니게 깊이 취재를 해봤어요. 왜 본의 아니게라고 말씀드리냐면 공수처가 사실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보이지만 제일 무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퍼블릭 릴레이션. 공보가 가장 무능해요. 여기 지금 대변인 출신 계시지만 예.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뭐 무능, 무소신에 뭐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을 동원해서 이거 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다른 기관끼리 이렇게 연합작전하는 게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군에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돼야 이게 불필요한 자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진되면서 팀워크가 발생하는 거. 그 한미 간의 팀 스피릿처럼. 근데 경찰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더구나 이 판사 출신들이 이 사람들은 큰 사건에서 그렇게 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뭐 칭찬받을 일도 안 했지만 여하튼 항상 왕따야. 공수처를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또 이러면 또 공수처 편든다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1월 1일자로 지금 또 한 사람 또 사표냈더라고요. 현재 스코어 13명입니다. 검사가. 그중에 예. 차장, 처장 둘 빼고 그 다음에 수사기획관이랑 인권수사정책관 빼면은 움직일 수 있는 TO가 9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무능하지, 기회주의적이지. 근데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소통이에요, 소통.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니네. 경찰이 제대로 치고 나간다는데 왜 협의한 상황까지도 안 되냐 그랬더니 욕먹을까봐.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좁은 데다가 이게 뭐 피해 망상 같은 게 집단적으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거쳐야 될 격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쳤다. 지금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경찰이랑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됐거든요. 근데 만나서 우리 같으면 뭐 윤석열 같으면 폭탄 좀 마시고 막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럴 거 아니야. 고작 했다는 게 경찰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공수처와 경찰 전화 통화 통해서 공정원 체제로 원복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도 그렇게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예. 여하튼 간에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게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쳤다. 이제는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쳐요. 그러니까 내가 오동훈이가 돼봐. 그러면 어젯밤이었나 오늘 아침인데 경찰에 넘기겠다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언론에 공표를 해? 오동훈이가 경찰 최종 책임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둘이 정말 깊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 언론에 공표하니까 서로 딴 말 나오잖아요. 경찰에서 못 받겠다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할 줄 모른다니까요. 아니 몰라도 초등학교 6학년들은 알잖아. 그 나이에 인생 살았고 심지어 고시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어설픈 모든 행동을 이해하기로 가면 한이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이상해서 이들은 저쪽하고 내통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체포영장 이거 한 거 보면 그게 아니라
시간만 가라. 힘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로 설명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오동훈 처장 빨리 탄핵해버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마음먹으면 국힘에서 국힘의 민주당에서. 아니 그렇죠. 이제 근데 실제로 잘 봐야 될 게 보면 진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 있는 건 분명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예. 아니 이제 청구했다고 그러면 청구한 걸 다 공개하게 되면 진짜 수없이 많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를 공개하고 근데 발부도 아니에요. 청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약간 저른발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촉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니네가 체포는 니네가.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그 공수처 검사들 만나보셨어요? 아니, 저는 한 절반은 만나봤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알던 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랑 달라 이 사람들 스타일이. 예.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 사람들 수사는 어떡하지 할 정도로 되게 좀 소심하면서 아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봐서 아 이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런 수사를 하기가 깜냥이 안 되는 그런 1월 3일 날 체포 실패하고 언덕 내려오는 사진 봤죠, 다들. 전 국민이 경악했을걸요. 그 점심 먹고 이제 슬슬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들 얘기하고 나오는 게 영상에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별일 아닌 거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역사 앞에 거대한 문제, 그 핵심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잡으러 갔다가 잘 안 되네.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얼굴 표정들이 너무 밝아. 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래서 겁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까? 윤석열을 겁먹었는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부재이든 아니면 국민들한테 겁을 먹었는지 어제 갑자기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경찰이 못 받겠다. 이게 뭐 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오죽하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 수사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저번입니다. 공저번의 한 주체가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당신들하고 한 5일 동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신들이 지휘 감독한다는 거잖아. 우리는 집행하는 거고 사실상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 당신들이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저는 공수처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어도 명확한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실제로 지금 상황 자체는.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체증했어. 다 내용 가지고 있어.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2명 너희도 가만히 있어. 우리 티슈처럼 뽑아낼 거야.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하나 한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사병을 확인했어. 국방부 움직이지 마. 두 번째 얘기를 한 거고 경찰 기동대, 경찰 특공대, 그다음에 기동대 우리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니네들. 이번에 우리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공수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반대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상목이 어떤 인간입니까? 그다음에 경호처장이 어떤 인간입니까? 경호처장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소위 이 비상계엄 내란을 준비하는 데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이 사람은 어차피 내란 공범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범. 최상범은 더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니 최상목은 확실하죠. 뭐냐면 결국은 이제 메모를 받았던 사람이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최상목하고 이제 조태열이가 뭐 자기네 둘만 반대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 동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헌재에서 어떻게든 오래 끌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진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에 대한 자 우리가 의견이 딱 갈리더라고요. 과연 최상목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는 탄핵이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 맞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가 하도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지나놓고 뭐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이 딱 되면 적어도 민주당의 넘버 2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수는 없을 테니까 넘버 2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든 은밀하게 최상목을 만나서 정상을 참작하겠다. 당신 뒤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주겠다. 이 정도 메시지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자, 그건 이제 단정할 수 없는. 아니 것이고. 얘기해 보세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민주당 의원 아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갈리는 걸로 봐서는 소통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메시지만 전달했죠. 일방적인 메시지. 결국은 헌법을 유린했잖아요. 헌법을 유린하고 뭐 국헌을 문란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너는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안정이라는 이 안정적 기조, 안전적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의원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이게 뭐 한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2월 4일 날 새벽 그리고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상설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차하는 생각들이 들긴 했죠. 실기했다. 자, 제가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최상목 탄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아까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탄핵 문제는 곧 이어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자, 공수처장과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은 역량도 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안 됐다.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로 자 체포권한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문을 잘못 보냈어요. 법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공수처에서 보낸 그 공문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백동원 부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면 공문 제대로 보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할 건데 공문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자 판사 출신 공수처장 검사들이 쫙 있고 행정요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도 고려하지 못하고 또는 사전에 논의하지 못하고 공문을 보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법률적으로 보니까는 뭐 지금 형사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당사자잖아요. 공수처가 이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공수처가 이걸 경찰한테 이렇게 공문을 던지니까 경찰이 보니까 이거 잘못 집행했다가 자기들 작살나겠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자기들 작살날 내용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죽으란 얘기구나 지금 느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내부에서 그러면 너네들 수사하지 마. 우리는 다 넘겨. 이첩을 해. 이첩할 권한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이첩을 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되는 게 야, 이 검찰에 이첩 들어온 내용이랑 서로 얽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수처가 진짜 막판까지 진짜 답답한 게요. 3일날 실패했으면 4일날 손을 놓든지. 실제로. 맞아. 예. 그잖아요. 4일날 5일날 갑자기 무슨 뭐 눈이 온다는 둥, 뭐 결빙이 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밤에 공문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공문 보내는 것 자체도 그 늦은 밤에 보냈으니 협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일날 그걸 보냈는데 당일날 보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무슨 뭐 마징가 제트니까 그걸 하루 만에 준비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는 측면이 꽤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공수처장 사실 대통령이 딱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자 종북 좌파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그 시민들은 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공문조차 제대로 못 보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으니 오늘 조금 불편하시지만 공수처 쪽의 의견을 좀 반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참고로 저는 공수처를 취재한 결과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전하는 사명을 예. 전 다 하고 있다. 예.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긴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단련하고 뭐 필요한 게 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 판사 증언했죠. 370명. 그죠? 네. 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70명 증언해줬어요. 그걸 본 공수처에서 그날 뭐 또 사표 내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13명인데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 생각엔 엄청 많아. 졸라 많아. 그리고 대중적 기대는 무지하게 높아서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뭐뭐 했다는 거지. 이종섭도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뭐 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용사는 못 털었지만 아무도 12월 3일 이전에 누가 정권에 대항한 수사를 한 게 어디 있냐 이거야. 공수처는. 12월 3일 이전에 그나마 용산을 향해서 느린 더딘 속도지만 13명 검사 가지고 한 게 공수처인데 이번에 좀 사실 힘들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울상이 아주 초상집이다. 초상집. 예. 거기다 대고 뭐 니네 왜 이거 안 했어 저랬어 그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완전 초상집인데 이번에 일단 경찰과 아주 폭력적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했잖아요. 예. 다행히 다시 돌아왔어. 경찰 니들이 다 해. 그러니까 웃기네. 우리가 책임까지 다 지라고? 니네가 지휘하는 거야. 법대로 해.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이제는 좀 힘이 생겼죠. 네. 기존과 달리.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은 경찰이 밖에 기동대랑 특공대 밖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대기하라고.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겠다는 거. 이번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작전할 수 있어 경찰이.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매우 좋은 내용을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더 내면서 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 영장 재청구했는데 김갑수 선생님은 그것도 봐야 한다고 하지만 영장 재청구는 우리가 논의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영장 재청구되니까 나오겠죠. 거기다가 경호처에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막는데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건 상상 안 되니까 이거는 바로 논의하지 말고 넘기면서 영장이 재청구가 되었다고 했을 때부터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자, 그러면 서부지법이요. 예. 워낙 따박따박 내듯 이게 그리고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한 연장 청구거든요. 이게 구속 연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서부지법의 판결이 뭐 쭉 해왔던 게 바뀔 일은 더구나 없을 이제 수사 주체가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35시간 걸린 건데 더구나 또 윤석열 쪽에서 이제 체포 영장 관련해서 이의 신청한 게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리서치는 다 됐어. 그래서 근데 왜 저는 내일 새벽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도 없이 그것도 봐야 된다는 소리를 왜 하냐면 이 노파심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권력 상층부는 최다 윤이 쭉 앉힌 거란 말이에요. 그들 간에 전부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한 달간 지켜봤어. 했더니 시민 저항, 그다음에 민주당 대응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군.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쭉 지금 얘기가 돼서 이들이 기세를 높여가는 하루하루예요. 이 와중에 영장 재청구가 만약에 턱 끊어지면요, 진짜 숨이 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작을 안 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으면 오늘 김갑수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겠느냐라는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최달수님, 토토님, 패거리님, 그리고 존재이님, 혹시님, 은하님, 오동주, 나락에 떨어졌다 이야기부터 윤연아님, 방종진님 모두 고맙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댓글 올려주신 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무려 27,000분이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 계시니까 더욱더 재미를 좀 높이고
진지하게 제가 좀 속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부탁 말씀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여전히 스픽스 구독하지 않고 이 방송 보시는데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 박사님. 자, 이렇게 해서 경찰이 영장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언제 다시 한남동으로 쳐들어갑니까?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좀 지정해 주시죠. 제가요? 며칠 안에 되는지. 예. 그게 그러니까 뭐 필요. 제가 내일 나온다고 치면 예. 저는 이미 작전 계획은 짰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오는 건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경찰이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을 때 저희 국가수사본부가 전체적인 대한민국 수사를 갖다가 진행해야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제가 볼 때 사활을 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 준비는 돼 있고 전 그렇다면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소위 이 경찰에 대한 신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저쪽도 이미 세팅이 다 끝났잖아요. 저는 오죽하면 거기다가 뭐죠? 차백을 설치하고 철조망까지 철조망까지 할 예.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쪽은 지금 완전히 전 코너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를 다 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바로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들어가서 그러니까 티슈 뽑듯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하나씩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한 번에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끄집어내서 이제 정리하자. 그래도 안 되면 또 끊는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히 대열을 무너지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자, 충돌이 되더라도 이제 끌어낸다고 보고 자, 경찰 쪽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속 지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게 내일 새벽이라도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경찰은 칼을 갈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찰의 시간이 왔는데 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죠.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기동대 그리고 특공대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마동석 같은 광수대 예. 체포 전문이잖아. 그래서 총력을 집중해서 아마 나오는 즉시 아마 제압할 것으로 판단.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부성찬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자, 대통령 참모들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에 엉망진창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다 불러냈는데 안 나왔어요. 다 1월 8일인데요. 운영위가 예. 1월 8일인데 다 고발 조치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고발하는 거고요. 자, 불출석을 자기들이 통보를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니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돼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출석할 수 없다라는 이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이게 24시간 안에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것도 아마 경찰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요. 경호처장하고 차장 지금 출석 요구를 해놨잖아요. 출석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경찰이 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경호처장과 차장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먼저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힘,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다 달려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한 저항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나 군이나 경찰이 아닌 이런 중심에 지금 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의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경호처 일부 요원들이 이제 저항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을 고려도 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으로. 그래서 지금 출석 요구를 이미 차장과 처장에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속아낼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경찰이 그러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그냥 그림으로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차백이 있고요. 차백 다음에 지금 철조망이 있다. 그리고 관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가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경찰은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갑니까? 특공대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혹시 아시는 분이 저도 있으면 젊은 저는, 시절에 예. 경찰 무서운 맛은 톡톡히 봤단 말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도 가봤단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 왜 못하냐고. 그리고 경호처가 무슨 뭐 사단이 있냐고. 특공대 몇천 명 동원하고 걔들 그 잘 가르지 않습니까?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세 조각 내고 네 조각 내고 삥 두르고 하면 그 체포는 의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기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폭력적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제압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말씀이 무슨 예. 말이냐면 우리 평생을 봤잖아. 경찰의 이른바 무리한 뭐 검거와 단속. 예. 원하면 해요. 그 당연히 저런 상황이면 지금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 때는 저런 완강한 저항이 있을지 몰랐다고 그랬잖아. 이제 봤잖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준비하겠지. 레카차로 차 끌어낼 거고 그다음에 문 안 열면 용접 뭐 해가지고 다 처리할 거고 뭐 이거 뭐 저 울타리 이런 거는 다 자르면 되고 그거 지금 뭐 하겠습니까? 평생 그것만 하는 분들인데 다 준비하고 있죠. 노조 때려잡는 그 실력이면 다 해요. 아 그럼요. 그리고 헬기 레팔로 다 내려가고 다 가능하고. 외곽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01단이나 네네. 뭐 55 경비단 이런 데는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버스가 있으면 버스 하나만 뚫으면 하나 레커로 빼내면 공간이 열리잖아요. 공간이 열리면 그 저기 뭐 넝쿨 만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산길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거기를 막아놓은 거고 그렇죠. 그냥 길로 뚫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네. 그 당시에 200명이라고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간접 바로 앞을 지키고 있는 2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체포조가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장이든 차장이든 끄집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내부는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걸 막아버리면 아예 200명이 나서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체포하는데 박종준, 김성훈을 체포하는 걸 막아버린다. 그렇죠, 맞습니다. 경찰은 거기에 아주 적합하게 준비되어 이번에 있는 요원들이 있다니까요. 경찰이 다 체중 맞췄고 현장에서 저항 바로 그 체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스크럼 짜면 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체류탄 쏘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00명 전원을 체포해야 된다니까요. 경호처 직원 하나하나를 한 명 체포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30몇 명이 거기에 또 인의장발을 친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를 해버려도 된다. 너무 좋죠. 그 위력에 너무 의해서 하는 좋죠. 거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예. 위력만 들어가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직권남용도 되고요. 그 체포 영장에 대한 저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상당수는 좀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오늘 보니까 42명인가? 41명인가? 41명 뭐 이렇게 40명 이름을 올린 분과 뭐 현장에 간 분이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하면 말이죠. 예.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잖아요. 매우 강력한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아, 일단 예. 개헌 얘기 그럼 놔두고 쌍특검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아니 부승찬 의원님, 우종수 국수본부장 평판이 어때요? 지금 이번에 계엄에서 완전히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우종수를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휴대폰 압수수색도 압수수색.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따르지 말아라. 그래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국가수사본부. 바로 그건데 민주당, 민주세력, 일반 이 고통스러운 시민들에게 지금 의지도 충만하고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게 물리력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너무 소년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위난의 시기에 예. 히어로가 꼭 있는 법인데 예. 우종수가 예. 바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지금 동의합니다. 문제를 단순화시키면요. 가장 단순해요. 뭐냐면 윤석열 체포하고 헌재는 탄핵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해결하면 국힘이 뭐라고 뻐꾸기를 날리든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 몇천 명 모여서 전광훈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지금 헌재는 지금 그래도 똑바르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잡아들여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몰아가는 일에 우종수가 정말 영웅적인 역할을 해낸다면 이제 검찰은 기소청으로 정권 바뀌면 할 텐데 경찰이 너무나 중요할 때 우정수 당신이 이 국가의 권력 기구를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재편하는데 책임을 맡아달라고 서로 얘기를 왜 못 나누냐고요. 그래서 우종수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몰아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김갑 선생님의 말씀이 실제로 민심이 이제 다시 경찰이 가져갔다니까 지금까지 저도 경찰 욕 엄청 하다가 이번에 그 먹었던 욕을 다 국민한테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아라. 아니 그러면 보면요 이게 우리가 뭐 12.12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항상 그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있죠. 물론 그때 영웅들은 나라를 구하진 못했지만 돌아가셨죠. 예, 사그러져 갔죠. 사라져 갔지만 우종수는 그나마 지금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권력기관의 수장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행안위에서도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서 진짜 뭐든지 해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고요. 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종서의 답은 어떻던가요? 국가수사본부장은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아니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다. 우리가 맡겨만 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요. 왜 여기서 자유롭냐 하면 결국은 자기의 리더가 살아있는 거예요. 리더가 살아있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장의 리더가 살아있고 그거를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이번 계엄에 저항했던 우종수예요. 네. 나머지는 뭐 군이고 뭐고 영웅들이 그리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단 1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종수 하지 마.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던. 그리고 조직의 넘버 1, 2를 그대로 잡아내게 또 그럼요. 경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원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호처장도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진짜 에이스 직속 선배인데. 이기니까요. 그럼요. 예. 그거 지금 자기 2번이나 콜해가지고 저 감옥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순환도 많이 당하고 행자부로 예속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저항해서 싸운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엊그제 보니까 경찰 그 직협에서 낸 자료도 성명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시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경찰에게 기대를 해도 좋다. 저도 그러면 거기에 오늘 한 표 던지겠습니다. 경찰 욕 많이 했지만 내일 국민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찰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요. 자, 동시접속 34,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석동현 법률 대리인이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흥분되실 텐데요. 그래도 듣고 계시다가 오늘 토니 블링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한지 들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내용인데 먼저 석동현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서부터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떻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3, 4년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련 법령은 지켜야 한다. 절차와 내용 모두 어떤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주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저 멘트가 나가고 있는 동안 부성찬 의원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와 정말 저들은 반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바깥에는 애국 집회니 민주주의 집회니 이렇게 하면서 비등비등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토니 블링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하는 질문, 토니 블링턴이 하는 대답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And for Mr. Choi, when Mr. Yoon, your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based on accusations of subversive forces in your own country,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Why has your head of government gone in the same political direction as your national enemies and rival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tensions this has created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we have tremendous confidence in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s democracy, in the strength of its institutions, and in the efforts that it's making to work through those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to resolve differences and to do so peacefully.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했던 말, 석동현이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기 앞서 석동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변호사 선임계를 안 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김홍일이랑. 그렇다면 지금 저거 우리 내란 선동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그거 말고도 변호사법도 문제가 되고요. 정치자금법상 뇌물 공여 문제도 됩니다. 저거 지금 무료로 사실상 불법적 변론해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렇죠 정자법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블링컨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국무부의 대변인 발로도 그리고 백악관 발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뭐냐면 한국과 한국민들의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계속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한국 언론들은 그 메인 주장은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회복력을 칭송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권한대행을. 액팅 프레지던트와도 외교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파이낸셜 타임스나 수구 기득권 매체들은 마치 최상목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커비도 오늘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스테이블하게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근데 그거를 분명 한국 국민들이 스테이블하게 앞으로 포워드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게 최상목이 안정적으로 위기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보를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블링컨도 국민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은 특정 정파나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맹이 충분히 깊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사이 윤석열 체포가 이제 된다면 오늘 미국 정부의 저런 이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외교부 장관 간의 이제 회담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 아주 기자가 그냥 신랄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미국은 일관되게 저 목소리였어요.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 국민을 믿는다요. 이거는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윤 정부 내란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말도 그 뜻이에요. 법적으로 쟤들 처리되고 추방되는 거에 미국은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냐면 미국이 독재 정부를 지원할 때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는 그 정부의 대통령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지지한다고 표명을 해요. 근데 한국 국민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블링컨 저거 나오기 전에 석동현 저거요. 출처는 MBC고 지금 내보내는 스픽스예요. 예. 어떠한 무슨 자격으로 석동현이 저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걸 왜 이렇게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실어주냐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니까요. 아니 근데 뻔한 얘기. 법률 대리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걸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걸 계속 실어줘. MBC도 예. 실어주고 JTBC도 실어주고 심지어 스픽스도 실어주고 실어 나를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일단 뭐 그 말씀도 존중하겠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은 이제 저런 말이 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그런데 거리에 나가 보면 성조기를 들고 막 시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가올,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들어올 트럼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오죽하면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호텔 주변에서 계속 영어로 자기한테 어떤 지원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뭔가 상황이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지지층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미국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회복력을 누가 만들었냐? 국민이 만들었다. 국민이 만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탄핵을 심판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잘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특정한 윤석열과 그 지지 집단들 같은 경우는 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미국이 한국의 국민들을 존중합니다만 외교 대상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랑 대화를 나누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 그냥 뒤에 붙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말씀.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석동현.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그 겸폐성 개소리 같은 건데요. 제가 볼 때 무슨 뭐 헌법을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법부를 무력화시켜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그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쪽지를 들킨 자가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사법부가 낸 영장을 갖다가 무시한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 수반밖에 안 되는 자가 5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 자가 입법부 깨부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내린 체포영장 거부하는 자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인데 그걸 대변할 수도 없는 대변인이라고 변호인이라고 나온 석동현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석동현은 개소리, 나의 토니 블랭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똑소리 이렇게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 2주 남은 사람이에요. 임기가. 근데 과연 뭐 이제 외무장관 정도만 만나서 사실은 인사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는가라는 측면. 근데 뭐 블링컨이 한국민의 민주주의와 뭐 헌법으로의 회복력에 대해서 칭송해 준 건 대단히 땡큐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또 미국인의 관점에서 미국 민주당의 관점과 흐름에서 보면 사실 자기들 정치한 거거든요. 뭐냐면 윤석열을 트럼프랑 동치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쟤들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뭐 러시아나 저 중국의 독재자처럼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얘기고 그거를 커비는 저렇게 죄송합니다. 블링컨이 저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 회복력이 부럽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를 접어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일 이후에 몰아붙일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압력과 여러 가지 통상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있는 한 미국에다가는 대단히 주인 없는 사실 바보 같은 멧돼지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 얼마나 유린하기 쉽겠습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정말 빨리 청산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좀 민감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방 전문가로서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지고요. 이거를 아무래도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구사하는 게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보다는 제재를 선택하는 거고 제재를 선택했을 때 우리한테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벌금 자체를 전부 미국 정부에다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의 불안정 상황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상황을 그렇죠. 뭐 그렇긴 했어도 사실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그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트럼프 닮은 자가 한국에 있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 의원님 말씀 맞다나 트럼프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용할 여지는 있지만 관심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대북 군축회담을 물밑으로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또 여태까지 영변 핵 무슨 뭐 과거 핵, 미래 핵에 대한 무슨 뭐 검증 뭐 이런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저는 군축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랑 카운터파트로 해서 경제적으로 딜을 치겠다는 건데 돈을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그 부분까지 이제 가면 안 되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고 나서 균형추가 좀 깨지겠구나라는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보여드렸고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30몇 명, 41명까지 이제 이름을 올려놨던데 김정욱 박사 이렇게 하면 이분들 다음 총선 때 심판받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렇게 줄을 서는 게 본인들에게 훨씬 더 나은가요? 너무 길어요. 남아있는 기간이요. 예. 3년은 남아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저쪽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요. 하나는 상수는 뭐냐면 윤석열은 복권 안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복권이 안 될 거다. 복권이 안 됐을 때 소위 당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이 당의 권력 구조를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맨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소위 조기 재선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높은 경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정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광훈과 같은 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경선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가 있는 사람 대부분 TK하고 친윤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3년 동안 계속 왕왕 앉아 있으면 3년 동안은 자기 자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3년 이내에 소위 윤상현 얘기처럼 국민들이 그땐 다 까먹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때 똑같이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단 이후에 소위 민주당이 3번 연속 전국선거에서 승리했었습니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것밖에 자기들은 남아있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간악한 행보입니다만 자기들은 정확하게 지금 계산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저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한테 진빚이 있으니까 지금 가서 저렇게라도 몸으로 좀 막아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빚을 갚으려고 행동할 인간 종자들은 아니고요. 그런 종류들이 아니죠. 예. 이제 뭐가 유리한가 할 때 이제 전광훈 무리하고 따르면 과거에 이제 제 위축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극단적인 태극기 이거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몰려있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기댈 곳이 전광훈 무리밖에 없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도 아니잖아요. 한 38명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이 탄핵 그러니까 계엄 저지르고 전반적인 길 속에서 자기네들이 뭉치고 자기들을 지탱해줄 세력으로 남은 게 지금 전광훈 무리라는 얘기도 돼요. 이게 희망회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실제 저들은 진짜 몰려있고 수도권 포기한 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다른 분한테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하지? 무조건 손해인데? 그런데 전광훈이 마음을 먹으면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출마한 데 가서 다 이 사람 죽여야 되라고 하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 이게 겁나서 모였다는 이야기. 지금 저하고 사전에 말씀 나누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전광훈이 지금 국힘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런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김재원 전 최고 뭐 5.18 망언도 그렇고 보면 전광훈이 지시하는 대로 다 하거든요. 뭐 김민전도 약간 합리적 보수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구구 중에 구구로 가버리고. 옛날에 진보였어요. 진보였어요. 원래 진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도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그러면 저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저는요. 어찌 됐든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전광훈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공수처에서 오늘 영장 집행 못한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할 때 되면요. 이 사람들 코빼기도 안 보일 겁니다. 현행범으로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체포되는데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못해요. 자, 그것까지 무릅쓰고 간다? 저는 아닐 거라고. 일단 그건 한번 보기로 하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잠깐만요. 김민전 최고위원에 대한 발언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놨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한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하고 나서기를 않나?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릭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먹구나. 교주같이 하네. 자, 페이스북도 있는데 한번 일단 올려주시고요. 자, 저 정도면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대표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저렇게 오인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저는 그런 친구들만 24시간 만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올바른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변절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까 우리 부의원님 판단이랑 약간 다른 게 우리 김관수 선생님 동의합니다. 쟤네들은 의리 따위가 뭐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미친 자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냥 동료 환자들에 불과한 것인데 문제는 저기 가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간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지금 조직돼 있는 동원이라도 가능한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집단이 딱 있잖아. 거기서 딱 올라가서 한마디 하면 마치 자기가 정치하는 것 같잖아. 자기 재선되고 3선 되기 위해서 간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페이스북 올려놨던 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점퍼를 누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마 중국에 있는 대학의 유학생이든 어디든 이제 저걸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내리긴 했는데 저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찬성 집회는 중국인이 대부분 맞네요. 중국 대학의 학과 점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저게 그 현장 사진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현장 사진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점퍼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중국인이 맞네. 그래서 저기에 모인 탄핵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다. 알고 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게요. 21세기 전형적인 파퓰리스트 그다음에 독재자들이 행하는 저희 통치 방식이에요. 혐오와 배제. 그러니까 혐오자들을 만들어서 그 혐오자들 주로 이민자들이죠. 따지고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 혐오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동조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계속 만들어서 지지층들을 똘똘 뭉쳐서 이 지지층들을 완벽하게 예를 들면 동지라는 집단을 만드는 게 이 방식인데 이 김민전이라는 이 자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예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교재에 뭐가 나와 있느냐. 21세기 가장 중대한 문제가 혐오와 배제다. 이걸 가르치는 데가 거기예요. 거기 출신이 나와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정치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위해서 부역하면서 그 얘기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게 그러니까 종교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변했나? 거나 아니면 자기가 배운 걸 나쁜데 잘못 써먹고 있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앞으로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앞으로 하려면 필요한 건 조직과 돈이다. 조직과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김민전에겐. 근데 그걸 주는 데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전광호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는 조직도 주고 돈도 주니까 내가 이제 학교로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저 김민전은 제가 볼 때는. 그럼 여기서 계속 뼈를 묻어야 돼요. 정치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막강한 후원자를 두고 그 후원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자기 정치 생명을 늘리는 거죠. 그게 이기는 정치를 만들어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안철수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졌어요. 네. 그때 제가 방송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반은 맞는 소리하고 반은 이상한 소리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멀쩡할 때 저 김민전 씨를 기억을 하니까 저 다 알고 다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예.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런 소리를 함으로 해서 반중 반북으로 재미 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호소하는 거지. 전 철저하게 연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집회를 할 수 있고 목소리 높일 수 있죠.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광신도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고서 서울역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어서 자기 동네에서 하면 관계없는데
저 사람들이 국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깥 세력과 손을 잡고 있으면 야 그러면 국힘은 정말로 저런 사람들과 함께 놀고 국민에게 평가받고 집권을 하고 그리고 다수 정당이 된다 이런 상상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사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보지만 야 이거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 다시 경찰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가면 경찰은 확실하게 박종준 체포하고 김성훈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광우라는 자도 있죠. 다 가족부장 또 있고 다 체포하겠죠. 경찰을 위해서 격려의 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경찰 대변인도 아닌데. 대변인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 아까 얘기 들었는데 경찰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찰의 시간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이 체제와 저항하고 갈등을 드러냈던 조직이 또 경찰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수본이라고 하는 사실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조직인데 그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내일 또 삐리한 단체긴 하지만 공수처와 연합을 그나마 잘 유지해서 깨지지 않고 네. 팀워크 가지고 내일 성공적으로 저는 기다려왔던 만큼 경찰 스스로도 여지없이 실력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동주의자 국회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들어가면 그냥 하루 몇 시간 만에 끝내는데요. 공수처장이 이제 됐더라면 하여튼 지금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은 저는 국수본밖에 없다고 네. 보여져요. 그거는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인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수본에서 워낙 강하게 메시지를 줄곧 국민들한테 내왔어요. 그게 이제 공수처랑 좀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말 조직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수호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도 누차 강조했다시피 국가수사본부장 자체가 이번 계엄에서 빚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우성님께서 버스는 사다리 5개 놓고 넘으면 치울 필요도 없다. 1분이면 넘는다. 주위에 저격수 배치하고 특공대 투입해 30분이면 끝난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저 AUMSUM님은 언제 잡히려냐? 조금 있다가 바로 잡힌다. 그리고 체포영장 반드시 집행하라. 경찰이 밀고 들어가서 체포한다. 믿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스픽스 자랑해 주셔서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YMK님께서는 매일 스픽스 안 보면 불안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패널로 나와주신 네 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가장 앞장서서 바꾸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 제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방송을 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슈퍼챗 보내주신 누가바님께서는 윤통 현재 한남동에서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 바다 건너 일본으로 망명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답답합니다. 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경찰이 2차 때는 집회를 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진 회장님 죄송한데 우리 부의원님 오셨는데 오신 김에 하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고양이 뉴스에서 그 마이마크가 정문 쪽이 아니라 합참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벤츠 2대 방탄차가 그 분명히 이제 이 VIP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 우리는 이제 합참 쪽 뭐 벙커나 시설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니 이제 그쪽에 이제 합참 공간 그다음에 경호처장, 합참 의장 공간, 경호처장 공간이 있고 거기 합참 공간이나 국방부 장관 공간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벙커가 없습니다. 합참 의장 공간에 벙커가 없어요. 그래요? 다 1층에 뭐 이제 정보통신망들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합참 의장은 이제 벙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는 제가 국방부 장관 공간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 그 전에 이제
대통령 관저로 쓸 때도 다녀왔는데 제 생각은 경호처장 만일 이동했다면 저기 이동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동했다면 경호처장 공간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 해병대 사령관 공간, 합참의장 공간에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는 믿지도 대피 못할 시설이 거고. 좀 있나요? 아니 이제 대피 시설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지하 벙커가 있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지어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개보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벙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사용될 때는 벙커가 없었죠. 네. 어쨌든 저런 이동이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까? 간단히 그렇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저지선이 뚫리는 거를 보면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완전 뚫렸잖아요. 3차는 이제 3명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뚫리는 걸 보면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두려움도 가졌을 수도 있죠. 수도 근데 이제 이게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비호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얘기를 하자면 김건희가 만약에 계산책을 시켰다면 저기 체포하러 왔는데 어떻게 유의 계산책을 시켰냐 하는데 제가 애견인으로서 알고 있는데 8분 동안 나왔다면 똥리로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법은 법이고 나라는 나라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윤석열 꼭 혼내주세요. 부성찬 의원님 이렇게 대인배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중간 광고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1시간 달렸는데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이 방송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20만 명 이상 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오늘 이 방송만 한 3만 명 정도는 보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자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2만 분 이렇게 들어와 계셨는데 제가 역전에 하면 내일 윤석열이 반드시 체포되도록 용사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